그럼 언제 갈아타면 좋냐? 언제? 언제 그렇다면 됩니까? 언제 갈아타면 좋겠냐? 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7월에 DSR 이제 3단계가 시행이 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세요. 특히 스트레스 DSR이 뭐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다. 일부러 스트레스란 말을 붙인 건가? 그러니까 아니죠. 그냥 우연히 친 거지 그냥.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스트레스 TI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란 말을 왜 붙였어? 일이 너무 웃겨. 스트레스 받는 일이. 그렇죠. 이제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조금 미리 반영한다 그런 네. 뜻인데 원래 스트레스 DTI가 있었는데 뭐 맞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이름으로 스트레스 DSR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1.2%를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뭐 그런 식으로 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3단계가 시행이 되면 저희가 좀 쉽게 생각을 할게요. 쉽게. 뭐냐면 현재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금리가 뭐냐면 주기형 금리예요. 그렇죠. 주기요. 네, 5년 주기형. 왜냐하면 주기형 금리가 그 가장 그 스트레스 DSR에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기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주기형 같은 경우에 현재 나의 금리에다가 0.36을 더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냥 제가 수치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런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발행이 되면 여기다가 한 0.1 정도 더 업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금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쵸? 약간 내려갈 거면 뭐 0.1 정도 오르가로 내리고 하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 DSR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내려가면 약간 올려도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너무 걱정돼 나는 막 너무 걱정돼 막 이러시는 분들은 7월 하기 전에 미리 승인 받으세요. 그러시면 예, 기존 규정이 적용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게 뭐 연기된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시행 3단계 시행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작년인가 같은 언제도 한번 연기됐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정부에서 뭐 검토를 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뭐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너무 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이 사실 참 말이 많은 대출이잖아요. 네, 전세를 다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위에 분들은 전세란 말 자체를 일단 부정적인 용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네. 전세하면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이 사기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전세 사기가 났던 시기가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시행이 됐었고요. 그 전에 그게 시행이 됐었으면 언제 그런 사기를 세팅을 했겠어요. 5년 전이에요. 그렇죠. 5년 전에 이제 세팅을 했던 게 이제 3년 전에 터진 거잖아요. 근데 그 5년 전에 제가 그때 현장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이렇게까지 허그해서 보증을 해준다고?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집값이 계속 상승 시기였어요.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뭐 계속 허그해서 보증을 해줘도 부실이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집값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본의 아니게 뭐 집을 많이 매수를 해서 세입자를 맞춘 분들이 이제 사기가 돼 버린 이제 그런 사건이고 뭐 아예 작정을 하고 그 명의를 임대인의 명의를 빌려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법인으로 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근데 법인으로 사게 되면 허그에서는 전세 대출이 안 돼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계약은 개인인 그 매도인한테 하고 그리고 전세 대출 다 세팅하고 소유자가 법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팅을 했던 건들이 다 터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하면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세 대출이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네, 많단 말이에요. 나는 월세 내기 너무 힘들다. 월세가 저희가 뭐 단순 계산을 해도 저희가 월세,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전세 금리가 좀 비싸다고 해도 4%
4% 정도 돼요. 그러면 1% 정도 차이가 나니까 월세로 가는 것보다는 전세 대출 받는 게 유리하시거든요. 그런데 허그에서 이렇게 보증을 줄이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 그럼 전세 대출이 줄어드나요? 일단은 안 줄어. 왜냐하면 보증 비율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과 허그의 문제예요. 허그에서 너한테 은행아 너한테 나는 90%밖에 보증 못 해주겠어. 나머지 10%는 부실라면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 받는 사람들이 지금 전세 대출이 80% 가능하잖아요. 뭐 한도가 주나요? 걱정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현재는 100%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실이 나면 허그에서 100%다 은행이 물어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90%면 은행 입장에서는 10%는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다 안 물어주니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좀 더 타이트하게.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 평가하고 막. 예. 옛날엔 그냥 계약서 갖고 오면 다 해줬는데 이거 맞아요. 맞춰오면서 이제 막 그렇죠. 그리고 막 소득 심사도 까다롭게 할 거고. 그렇죠. 원래 허그는 그 전세 대출 받을 때 소득을 보지 않아요. 소득 그 상환 능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정말 막 저희가 어떤 분들이 많이 했냐면 지금 전세 대출이 다주택자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 집에서 유일한 무주택자인 막 할머니 아니면 어린애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이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까지 보겠다. 이제 소득 심사는 이제 하반기 도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세 대출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뭐 임차인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임대인 분들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는 거지. 전세 대출 받을 사람이 없으면 전세를 내놔도 세입자 안 구해져. 그리고 전세 안 구해지면 어떻게 돼? 전세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미리 내가 이런 상황이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라라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건 뭐냐면 이제 저희는 매주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멤버십을 위해서 이렇게 그 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요런 표에 보면 그때 왜 저한테 여쭤보신 게 있죠. 뭐 신한은행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해야 진짜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은행 우리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농협은행 수도권만 제한 뭐 이렇게 막 써놨잖아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다 가서 일일이 확인해 그걸 모르죠. 진짜. 그리고 몰라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저 우리은행은 된다는데 혹시 신한은행은 되나요? 그럼 신한은행 된대요? 뭐 이럴걸요? 다른 은행 몰라. 제가 그러니까 2% 후반대 금리가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오랫동안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고정 기간 끝나고 변동으로 바뀐 거야. 맞아요. 근데 2점 후반대에서 5점 중후반까지 올라갔는데 나한테 은행이 통보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안 알아본단 말이야.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은행 안 가는데 일반인 분들은 더 안 갈 거야. 그렇죠. 알 수가 없지.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조건이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잔금 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건 없다. 네, 그렇죠. 안 되지 않는 곳을 찾으면 돼. 안 되지 않는 곳을. 되는 곳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을 알려드린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기사에서는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지금 현재 다주택자한테 제한이 그 매매잔금인 경우에 없는 곳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이에요. 다주택자의 매매잔금을 허용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야 여기에서의 다주택자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집이 하나인데 집을 하나 더 샀어. 저희가 요즘 매수를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 집이 안 팔려. 그럼 다주택자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요 두 개의 은행에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전세 퇴거 자금은 뭐 거의 다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생활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내가 너무 이제 살기가 어려워서 주택 담보 대출로 받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돈 아니에요. 그래서 받을 때는 지금 신한은행만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은행도 제한이 없다라고 써 있는데 조만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그때 뭐 설명은 드리겠지만 현재 신한은행이 제한이 없으니까 다주택자 분들은 이제 이쪽에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 제한 사항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만기가 다 달라요. 만기가 뭐 어떤 은행은 30년, 어떤 은행은 40년, 뭐 50년의 은행도 있어요. 물론 이제 나이 제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게 만기가 왜 중요하냐면 DSR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만기하고 금리거든요. 물론 소득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만기가 짧으면 대출 한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만기가 40년인 하나은행이 이제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엔 이제 금리잖아요. 나 싸게 사고 싶다. 싸게 제일 좋잖아요. 저도 맨날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저 변동금리가 좋아요, 고정금리가 좋아요. 맨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겠죠, 당연히. 그러면 저는 싼 거 하세요. 정답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고정금리 제일 싼 게 뭐 지금 우리은행 이제 그 금리가 뭐 한 4.1%. 물론 여기에 지금 우리은행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하고 미성년 자녀 있고 거기다 전자계약까지 한다. 그럼 3.5까지도 내려가요. 미성년 자녀 있으면? 미성년 자녀, 전자계약,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렇게 세 개가 다 되면 3.5. 애를 낳아도 안 되는 거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니신데다가, 네, 미성년 자녀도 아니시니까. 그럼 뭐 노력하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새쌍둥이도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전자계약 하시면 또 0.2 내려가니까 뭐 요즘은 은행들이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금리 혜택을 좀 많이 주는 편이니까. 저 최근에 이제 전자계약 한번 해봤는데 네. 일단은 편하긴 하더라. 자동 신고가 다 되니까 서로가 그게 좋긴 하더라고요. 네, 점점 뭐 그쪽으로 가긴 할 건데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좀 뭐 공부하신 분들은 잘 해요. 그쵸. 근데 안 해본 분들은 이제 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인중개사분들이 양쪽을 다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맞아요. 한쪽이 대부분 안 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안 하는 못하는 거예요. 다 오케이 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매도인이 연세가 높은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공인 인증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공인서가 없으면 일단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계약서를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다 막 이러시는 분 계시는데 거의 난 해갖고 온 사람 못 봤어. 왜냐하면 이미 계약을 했는데 그렇죠. 매도인 입장에서 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매도인도 스마트하고 그러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리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요거까지 설명을. 네. 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저희가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시는 분이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갈아타기. 아까 그냥 금리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대출 갈아타기를 좀 그냥 이거 보고 할게요. 네. 갈아타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의 금리였는데 현재 금리가 5%다. 네, 그렇게 바뀐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2017년, 그때 제일 집을 많이 산 거 2018년, 뭐 2019년, 뭐 그때 그 집을 사신 분들, 2020년까지 사신 분들이 이제 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면 그 2.5%에 받았던 금리가 몇 프로가 되냐면 지금 좀 저렴해지긴 했어. 5%까지는 안 가도 한 4.7%, 4.8% 막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2배가 된 거잖아요. 2배. 2%가 넘게 올라갔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너무 놀래가지고 막 당장 막 싸게 해달라고 막 이러세요. 그러면 저도 그거 바꿔드리고 싶죠. 근데 이분들은 2.5%의 금리를 쓰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싸게 하면 4%예요. 이러면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기다리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저야 뭐 빨리 해드리면 좋죠. 그분도 좋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분들을 위해서예요. 지금 4%의 대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고정금리가 더 싸요. 싼 거를 해야 되는데 고정금리가 더 싸. 그러면 나는 이 높은 고정금리를 앞으로 3년을 또 중도상환 수수료가 아까우니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큰 차이 없어요. 지금 뭐 4.7%나 4% 초반이나. 그래서 몇 개월 좀 더 쓰시다가 한 5월이나 6월, 7월 그때쯤 되면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난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나는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 예를 들면 내가 작년에 받은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집을 사면서 그때 작년, 재작년에 받았던 분들이 고정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막 4.5, 4.6, 막 이렇게. 예. 그리고 정부에서 고정금리를 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고정금리를 막 하도록 유도를 한 그런 상황이 스트레스 DSR도 사실은 그 취지가 고정금리를 위한 그 제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높은 금리를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환을 하고 싶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금리가 한 3% 초중반 정도 되면 갈아타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핵심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그럼 언제 갈아타면 좋냐? 언제 갈아타면 됩니까? 언제 갈아타면 좋겠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금리보다 0.5%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한 4.3% 쓰고 있다. 그러면 3.8% 정도까지 내려왔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계속 그 매주 그 월요일마다 금리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최저금리가 3%대로 내려갔다. 뭐 3% 중반 정도 내려갔다. 그러시면 갈아탈 때가 됐나 보다. 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이미 이제 그 상환 수수료가 지난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상환 수수료가 아직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중도 상환 수수료 요율을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그 금리 낮아지는 거 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 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뭐 몇 개월 정도는 내가 뭐 상환 수수료 내더라도 낮아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갈아타기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DSR이에요. DSR이 안 맞는 분들이 있어. 옛날에 그 대출을 받을 시점에 소득이 좋았는데 현재 무직이다. 뭐 이러면 DSR 안 맞거든요. 예, 그럼 대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LTV가 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졌어. 나 그때 최대 받았는데 집값이 떨어졌어. 그런 분들이 또 한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도를 줄여서까지 대환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남편 명의로 대출이 많고 부인은 없어. 부인을 받는 게 낫는 거죠. 대환이요? 아니면 집을 사. 집을 사. 네. 그렇죠. 부인은 자유의 몸이잖아요. 네. 그 부인이 소득이 있어. 그럼 부인이 하시면 되죠.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소득을 만약에 남편하고 합산한다. 그러면 별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남편의 부채도 따라오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인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그 맞벌인데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부인과 합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남편이 소득이 있는데 부인이 소득이 약하다. 근데 소득 합산이 되냐 이 얘기죠 지금. 네, 그럼 가능하죠.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그럼요. 그럼 만약에 부인이 돈을 더 잘 벌어, 그럼 무조건 합쳐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맞아요. 이게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저희가 요즘 이제 명의를 쓸 때 공동 명의냐, 단독 명의냐, 그쵸.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대부분 이제 공동 명의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동 명의를 하면 소득도 합산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무조건 합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합산하고 싶으면 합산하고 합산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예.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합산을 안 하냐면
남편 명의만으로도 너무 소득이 좋아. 그러면 합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또 뭐 합산을 하려고 했더니 그 한 분이 뭐 땅 대출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러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유리하게 쓰시면 돼. 공동 명의는 둘 중에 아무나 하셔도 돼요. 명의를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별 어려움이 없고요. 합산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단독 명의다. 그러면은 역시 그 소유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 매수 잔금, 매매 잔금은 소유자만 대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물론 보험사에 따라서 아닌 경우도 그러니까 뭐 배우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는 조금 이제 제 그 뭐 흔한 경우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1%라도 명의를 가져오신 분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좋네요. 네, 그래서 부분은 소득 합산할 수 있어요. 정말 일목요연하게 어려운 얘기들을 그러니까 대출하고 세금 분야는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도 새롭거든요. 근데 들어도 이렇게 신박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는 레오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매수하기 전에 대출이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은행에 가면 사실 그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분들도 다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제 멤버십 같은 경우에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멤버십은 블로그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안내되어 있어요. 레오 대출 연구소 네이버 블로그 꼭 구독하시고요. 멤버십 하실 분들은 수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